아직도 술을 먹으면 계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전화 오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시그널 사건이에요. 시그널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김원희 작가님이 와서 물었을 때 그거였죠. 당신 가슴에 남아있는 미제는 뭡니까? 먼저 여쭤보셨어요. 예, 그 이야기였는데 저희 듣동나 이열지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니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신 듣동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코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굳이 연도를 찍어가며 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는 전설 한 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드라마 시그널, 악의 마음을 잇는 자들, 괴물, 너희들은 포위됐다, 그리고 영화 감시자들, 하울링 등 경찰이 등장하는 수많은 작품에서 그게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 양천경찰서 최초의 마약수사팀장,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 등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갔던 바로 그 인물, 박미옥 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듣동너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퇴직해서 강력계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형사라는 말은 남기고 싶고 인간 박미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첫 경찰 기자, 수습 기자 할 때 계장님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포서 강력 계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장님이 입에 붙어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셨잖아요.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요즘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호칭은 박반장입니다. 오, 왜요? 옛날에는 강력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반장? 맞아요, 반장. 예, 강력반장이라고 했고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싶어서 요즘 박반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반장님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박 반장님을 모신 건 사실 최근에 이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이 출간됐기 때문이거든요. 박 반장님은 30년 넘게 강력계 형사 생활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범죄자 이야기 아니면 피해자들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담아주셨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책 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92년 사진일 것 같고요. 네. 제가 25살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총을 들고 계세요. 보이세요? 에피소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청 홍보 컨셉 사진인데요. 사실은 B컷입니다. 아, 그래요? 청장님이 너무 노골적이야. 안 돼, 이 사진은. 그래서 잘린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이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경찰관, 그것도 형사만으로 범인 잡는 이야기만으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명퇴를 하는 이유가 강력 현장에서 본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떤 도구일지 모를 때 그 서명숙 이사장님, 네. 그분이 3년간 슬떡하셨어요. 오. 너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제 책 이름도 형사 박미옥이고 워낙 걸출한 사건을 수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책을 딱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는 아, 사건들이 연도별로 주르륵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지? 라고 한 장 한 장을 넘겼었는데 이걸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반장님이 일부러 자세히 안 적으신 거구나. 이거는 의도한 배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 맞습니다. 이 책의 가장 계획적이고 가장 의도적인 게 그 사건에 알아볼 수 있는 실명조차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게 제 가장 큰 의도고요. 글을 한 줄 읽는 당사자는 자기인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를 감추고 싶었고 가해자 또한도 배려를 해드리고 싶은 의도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TMI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반장님을 처음 대면한 순간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큰 키에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으시고 나오시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저희 듣동나 팀이 여성 기자 5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경찰서에서 오가면서 박미옥 계장님을 만났던 추억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전설이다, 레전더리 형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기자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갈 정도로 이제 전설이시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의 전설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레전드라는 표현을 어느 기자분이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부끄럽고 쑥스러웠지만 길이 나지 않은 곳에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방향성이 될 것 같아서 감당하기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살아있는 전설이래잖아요. 네, 맞아요. 아, 죽이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계속 살아있는 전설이 되려고 지금도 이렇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부끄럽네요. 제가 막 살아있는 전설을 모셨습니다! 막 이랬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유효기간 석 달짜리 형사라고 생각했다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형사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건 아닌가 봐요. 정말 책에 나온 대로 상사가 묻길래 범생이 같은 말을 한 게 다예요. 그래, 시범 석 달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라서. 그게 1991년에 이제 여자 형사 기동대라는 게 이제 시범으로 창설이 됐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여자 형사 기동대가 필요했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자료 찾아보니까 그때 부녀자 납치, 강도, 강간, 인신매매 이런 여성 대상 범죄가 또 한참 많던 시절이라고 돼 있긴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 봉고차로 부녀가 납치됐다 뭐 이런 설도 막 있던 세상이었고 굉장히 이제 여성 범죄에 대한 하두가 떠오를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출범하고 여성에 관련된 일들을 막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사회가 환호를 했냐면 여형사 8080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을 정도니까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것도 이제 그렇죠. 찍으셨던 거죠. 근데 또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라서 많이들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여자 형사 기동대가. 오죽하면 국가대표도 보약을 먹으면서 버텼으니까. 다른 사람이 40명 넘게 바뀌는 동안 남게 했었던 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또한도 사실은 이제 1년 만에 도망치려고 했죠. 그런데 실체가 없는 도망 같았어요. 이대로 내가 어떤 진리 추구를 위해서 스님이 된다면 뭔가 실체 없는 생각만 갖고 살 것 같아서 그래, 형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제대로 뛰어들어 봤는데 이 담당 형사의 무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4, 25세 여자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순경 출신이라는 이런 개념 필요 없이 피해자가 저한테 오면 담당 형사님 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에 제 삶의 무게와 존재감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내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건을 하나하나 풀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 또 뭔가 약간 폼도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간을 견뎌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계 형사가 되신 이후로 범인 잘 잡는 형사로 특진을 거듭하셔서 그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순경에서 경위까지 가는데도 9년 만에 초고속 승진이다.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막 20년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때 당시 같으면 제가 88년도에 들어왔는데요. 범인 검거 유공으로만 특진으로 그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남녀 통틀어 제가 1호인 걸로 알게 된 게 리빙 레전드라니까요. 정말 범인 잡는 걸로 초고속 승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순경에서 경장 진급되는 1년간 범인 검거 실력이 가장 우수했다. 이것도 되게 그거는 조금 행운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시절에 남자분들도 운전을 제대로 못했어요. 운전이 전문 기술이던 시절이죠. 예. 지금 운전면허증을 따고 당연히 들어오는 우리 경찰 수험생들한테는 아주 낯선 이야기겠지만 그때는 절반 이상의 경찰관, 그 이상의 경찰관이 운전을 못할 때예요. 그런데 운전을 할 줄 아는 여경이 나타나니까 어느 팀이든 다 저를 불렀겠죠.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겠죠. 그 덕분에 실적이 제일 좋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격이 조금 소심합니다. 그 소심함이 수사의 디테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소심하다가 세심하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데 겁이 많으니까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아마 상대방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수사의 디테일은 타인한테 시선이 있을 때 그 수사의 진실도 더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가를 하지 않아야 그 사람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진실에 더 가까울 수 있고 그게 제가 매번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차곡차곡 풀 수 있었던 비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아는 유명 에피소드는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된 후에 박미옥 반장님이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일어서서 90도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창원 외에도 정피로 등 유명한 강력범들을 많이 잡으셨는데요. 이런 유명한 강력범들을 잡으신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겸손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여형사도 더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덕분에 자주 그런 기회가 왔겠죠. 하지만 또 기회가 온다고 다 기회를 잡느냐. 요때 이제 자랑을 약간 보태면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정피로 사건에도 애인분을 잘 읽어낸 게 찾은 비법이고요. 신창원 또한도 제가 10명의 여자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들이 예를 들어 남자 형사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티켓다방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면 나한테 편견으로 다가온 사람한테는 말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다행히 여성인재가 투입된 이유도 그러한 이유일 텐데, 그러면서 여성들을 상대로는 신창원이가 경찰관들의 검문 검색을 어떻게 피하는지, 여성들한테 접근한 방법이나 합법을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신창원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지 그걸 알리는 자료를 만들었죠. 방금 얘기해 주신 걸 제가 이해하자면 당시에 부족했던 여성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봤던 게 좋은 실적에 좀 주요한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의 시선만 있을 때 여성의 시선 중요하죠. 중요한데 또 그것을 여성의 시선으로 이제는 묻고 싶지 않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겪음의 다양함, 그 다음에 생각의 다양함. 제가 여자 형사라서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자신 있게 일어나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팬티 라이너입니다. 어떤 피해자의 사체에 팬티 라이너가 나왔는데 형사들이 이게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으니까. 피해자가 사용한 건지 범인이 갖고 있던 물건인지. 그래서 전체 형사들 앞에 팬티 라이너는 여성이 언제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사용했던 것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사본부에 의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여성의 시선, 남성의 시선보다 더 경계해야 될 건 내가 겪은 시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확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뉴스를 좀 많이 다루는데 최근 뉴스 관련한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예전에는 생활형 범죄, 강도가, 절도가 이런 일에 치중을 했거나 공갈범 이런 게 90년대 범죄였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가 제가 96년, 97년경으로 기억하는데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 용어가 없던 시절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분이 찾아와서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범죄는 뭐가 중요한 것 같냐?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실패한 자다.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루저의 범죄가 지금 심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서 더 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내 중심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이에 내 분노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타인의 폭발에 사회가 다친다. 방금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반장님이 좀 지켜보셨을 때 한국 사회에서 조금 범죄의 트렌드 양상이 변했다.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폭력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잔인하게 죽여요. 그죠? 서귀포 형사과장 마지막 사건에 제가 가장 절망했던 아픔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죽였는데 40몇 방이었어요. 우리는 40몇 방을 40몇 번이나 사람을 찔러 이렇게 기억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칼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보입니다. 너 인정해? 위협편이죠. 그죠? 나 죽일 거야?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한 이 자국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40몇 방 중에 마지막 2방이 저한테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사람이 죽고도 한 12시간 후에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2방이 뭐라고 생각하니? 자기 합리화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민국 범죄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 병리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감정부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텐션 좋았던 걸 제가 너무 다운시켰나요? 등줄기에 소름이... 심각한 얘기하고 웃어서 죄송하지만 갑자기 너무 다운되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사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책에 적어주신 거 포함해서 반장님이 30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뿌듯한 건, 개인적으로 정말 소박하게 뿌듯한 건 숭례문 때 복원 가능한 감식을 했던 거. 형사로서는 일단은 만삭 사건이 선배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듣동러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수습 때 이제 마포서 강력계장님으로 있었을 때의 사건인데요. 2011년에 만삭 부인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범죄 현장에는 화장실에 욕조에 이제 누워있는 만삭 여성의 살해 현장이 있었고요. 피해자로 의심되는 건 남편이 있었으나 사망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남편이 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소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이제 한 축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그때 수습하신 분 맞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말할 자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죽었고 범인도 입을 다물었고 현장에 널려 있는 건 법과학적인 증거밖에 없고, 사실은 의학적 법과학적 증거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증거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학은 가설이잖아요. 네. 그것을 하나하나 형상화시켜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힘들었는데 범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입증하고 끝내 유죄를 만들었다는 거,
있고요. 식가모녀 사건 살인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부인들이 내 남편한테 내가 죽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라는 울분이 터질 때 말하지 않아도 입증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카지노? 그 카지노 드라마가 가능하게 한 사건을 제가 한 거죠. 어머, 어떤 거예요? 필리핀 암매장 사건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죽어도 우리가 거기 가서 수사건이 발동되지 못할 때 제가 직접 남자 직원 5명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저희가 거기 가서 수사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필리핀 경찰청까지 들어갔던 나머지 범인까지 데리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죽게 되면 우리 과학수사요원이 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대사관을 통하지 않는 파견경찰관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점 의미 있는 사건이고 어떤 장을 하나 연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상 깊은 사건 중에 그 숭례문이랑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다른 분들을 잘 이렇게 엮으셨던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때 책에도 나왔지만 숭례문 같은 경우는 갓 쓰신 분들을 네. 딱 보고 이제 반장님이 네.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문화재 복원 가능한 수사가 열리게 되잖아요. 알거든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걸. 그래서 사실은 형사하면서 배운 게 정말 내가 모르는 것도 물어서 갈 수 있다는 걸 배운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미제 사건들 중에서는 꼭 결말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술을 먹으면 계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전화 오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시그널 사건이에요. 여자들이 3명이나 더 실종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백골 사체로 발견된 시그널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김원희 작가님이 와서 물었을 때 그거였죠. 당신 가슴에 남아있는 미제는 뭡니까? 먼저 여쭤보셨어요. 예, 그 이야기였는데 미제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느 지하철을 기준으로 한 번은 이쪽 출구에서 여성이 나왔죠.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쌀자루에 포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이쪽 출구 쪽에서 여자분이 또 사라지셨다가 12시간,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번에는 대형 비닐에 저는 그 여자분은 하필 지하철에서 올라오던 장면이라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마지막 올라오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족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1, 2년 만에 해결을 못하고 어이없이 끝난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머시메로? 신발장? 네네, 마시멜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 그걸로 기억하는데 네. 끝까지 아직 서울청 강력계 미제팀에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기를 원하고요. 그 전화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 사건이랑 관계 있으신 분이시고? 그쵸. 아, 내가 이랬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형사들이 오는 전화겠죠. 책에 이제 강력 사건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저는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반장님 책 안에 있는 소년차 시절에 만났던 아파트 화단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그 피해자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쓰였거든요. 저는 정말 그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서 오후 4시에 나왔어요. 내가 늘상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에. 그리고 내가 계절이 좋으면 즐겨보던 그 하단에서 피해를 겪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트라우마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순간, 모든 그렇죠. 것도 도망치고 싶으셨을 분이고 한 2시간 걸어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가 피해 진술을 하고 형사님 제가 제대로 판단한 거 맞죠? 그냥 뱉어버리고 갈 걸 지금 이렇게 온 거 제가 맞죠? 그 자리에서 네. 이제 피해를 당한 후에 입 안에 있는 정액을 물고 이제 2시간을 걸어서 경찰서에 와서 그걸 이제 반장님 앞에서 뱉으신 네. 거잖아요. 아 제가 책을 안 읽은 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네요. 우리 이 기자님이 또. 근데 참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컸기 때문에 편집에서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피해자분한테 범인을 잡고 검거됐다라는 전화를 했을 때 형사님 제가 옳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라는 그 첫마디 그래서 형사도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다음을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됐으면 하고요. 저는 진짜 30년을 강력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고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조카한테. 네가 별탈 없이 아무 일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아이이기를 바란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옳다는 말을 해줄 수 있었던 저한테 감사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이유가 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희망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서로 돕기도 하겠지만, 이걸 놓고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전망에 대한 개념을 우리도 갖고 있으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험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12를 눌러주세요. 아, 이런 걸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이제 범죄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을 가해자로 만나고 피의자로 만나셨지만, 또 반장님 스스로가 이제 여성으로서 첫 역사를 밟아 나가서 가시는 길마다 다 역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여경 논란이 있을 때도 반장님 인터뷰 하셨던 걸로 아는데, 요새는 또 남녀 혼성 기동대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논란거리이기도 하지만 논란을 만드니까 논란 아닌가요? 인천 사건 갖고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있어 본 사람은 압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나도 두려웠다는 것. 그것을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형사들, 그 큰 덩치 큰 형사들 다 2선에 빠지고 저희가 1선에 들어간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대책입니다. 그죠? 다양한 시선이고, 제가 표현하는 말 중에 항상 그 말이 있습니다. 가든 범인도 잡을 수 있고 들어오든 칼도 막을 수 있는 건 팀워크밖에 없다. 그러면 그 팀워크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현장에서 무엇이 빈틈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미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구멍이라고 생각해요. 말 되나요? 네, 완전. 다양한 시각도 아까 맨 처음에 강조해 주셨듯이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것과 팀워크가 중요한 거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일하는 할머니이고 싶고요. 거기에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사람이 참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다 각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만나는 공간을 운영하는, 나라는 게 방묘가 아닙니다. 형사 방묘가 아닙니다. 자꾸 내가 말하는데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운영하다가 한 10년 후쯤에는 죽음 앞에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까 합니다. 제주도에서요? 그곳에서요.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야죠. 네. 나무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형사 박미옥의 작가님이자 30년 강력계 형사로 사셨던 리빙 레전드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박미옥 반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듣동라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어요.